전하, 지금 독을 드셨습니다. 짐은 건강하다. 어린 승려가 무슨 근거로 간이 그런 말을 하느냐? 평온하던 산사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빗자루를 움켜쥔 단우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미복 자맹을 나온 임금의 숨결에서는 썩은 살구 같은 달큰하고 역겨운 향취가 진동했다. 주지조차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문 찰나 단우는 거친 흙바닥에 이마가 깨지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잿빛으로 변해가는 임금의 안색은 이미 죽음이 목전까지 차올랐음을 소리 없이 비명 지르고 있었다. 임금의 호통이 산사의 정막을 갈랐으나 단우의 콧속을 찌르는 역한 기운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어린 시절 자신을 거두어준 늙은 의원의 등 뒤에서 수없이 맡았던 죽음의 냄새였다. 산천을 떠돌며 병자들의 고름을 닦고 맥을 짚던 스승은 항상 가르쳤다. 사람의 명줄이 끊어지려 할 때는 반드시 몸이 비명을 지르듯 신호를 보낸다고. 지금 임금의 몸에서는 그 불길한 징조가 짙은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단우는 바닥에 박았던 이마를 들어 올리며 떨리는 가슴을 누르고 결연한 눈빛으로 용안을 응시했다. 전하, 소승은 의원의 등 뒤에서 사람의 죽음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전하의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혹, 자고 일어난 베개에 식은땀이 흥건하지 않으십니까? 손톱 밑에는 검은 실핏줄이 서고 눈동자의 흰자위가 흙탕물처럼 탁해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숨을 뱉으실 때마다 썩은 살과 녹슨 쇠가 뒤섞인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옵니다. 단우의 구체적인 지적에 임금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무심코 내려다본 자신의 손마디는 화려한 비단 옷자락이 무색하게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단순한 과로 탓이라 여겨 억지로 무시했던 증상들이 단우의 입을 통해 하나로 꿰어지자 임금의 눈빛에서 서슬퍼런 노기가 거치고 기이한 침묵이 흘렀다. 헛소리로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몸이 기억하는 고통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이다. 이 독은 당장 쓰러뜨리지 않고 날마다 기력을 빼앗아 밖에서는 전하께서 스스로 쇠하시는 듯 보이게 합니다. 마치 젖은 장작이 연기만 피우며 서서히 타들어가듯 생명의 불씨를 아주 조금씩 갉아먹는 가장 악랄하고 은밀한 독이었다. 단우의 말은 비수가 되어 임금의 의심을 뚫고 가슴 깊이 박혔다. 임금의 시선이 손에 들린 찻잔에 머물렀다.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그 작은 그릇 바닥에는 임금의 생명을 갉아먹던 맹독의 찌꺼기가 찬물과 섞여 흐릿하게 고여 있었다. 단우는 임금이 무심코 찻잔을 내려놓으려 하자 다급하면서도 정중하게 앞을 가로막으며 엎드렸다. 전하께서 방금 입대신 찻잔을 남겨주십시오. 종이와 절의 인장으로 봉인해 주십시오. 봉인이라 하였느냐? 짐이 마신 찻잔을 어찌하여 봉인까지 해야 한단 말이냐? 궁 안에는 전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눈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하께서 이 찻잔을 직접 들고 환궁하신다면 놈들은 실수인 척 찻잔을 깨뜨려 증좌를 없앨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등잔 밑이 어두운 법. 차라리 이곳에 두시고 믿을 수 있는 금군을 보내 은밀히 회수하셔야 합니다. 단우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주지가 떨리는 손으로 가져온 질긴 닭종이가 찻잔의 입구를 빈틈없이 덮었다. 그 위에 주지의 붉은 인장이 찍히고 곁을 지키던 호위무사가 붓을 들어 복잡한 수결을 그려 넣었다. 종이 위로 붉은 인주가 핏물처럼 베어들자 찻잔은 단순한 그릇이 아닌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은 명백한 증거물이 되었다. 작업을 마친 단우는 굳은 표정으로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절에 피비린내가 닥칠 것입니다. 해가 지면 모든 문을 쇠라처럼 걸어 잠그고 쥐 죽은 듯 기척을 숨기셔야 합니다. 어린 승려의 눈빛은 이미 닥쳐올 재앙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깊고 서늘했다. 임금은 품속 깊이 봉인된 찻잔을 소중히 갈무리하며 눈앞의 소년을 다시금 찬찬히 뜯어보았다. 병을 읽는 의술뿐만 아니라 훗날의 화를 대비하는 치밀함까지 갖춘 비범한 제목이었다. 내 놈의 그 영민함이 참으로 기이하고도 무섭구나. 내 오늘 밤은 너의 말대로 하겠다. 임금은 짧은 감탄과 함께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봉인된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서둘러 궁으로 발길을 돌렸다.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은 흉흉한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권세가인 대신의 귀에 닿았다. 임금이 한밤중에 몰래 산사를 다녀왔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대신의 눈매가 독사처럼 가늘어졌다.
자신의 은밀한 계획이 탄로 날까 두려워진 그는 오히려 선수처 임금의 숨통을 확실히 조이기 위해 진약이라 불리는 검붉은 독을 다려들었다. 칠흑 같은 탕약 위로 피어오르는 희뿌연 김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벨리를 틀며 임금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편전에 든 대신은 짐짓 세상 가장 충직한 신하의 얼굴을 가장하여 엎드려 고했다. 전하의 옥체를 위하여 신이 구한 귀한 약재이옵니다. 부디 드시고 기력을 보전하소서. 탕약 그릇을 받아든 임금의 코끝에 역겨운 살구 냄새와 비릿한 쇠 냄새가 훅 끼쳐왔다. 단우가 산사에서 경고했던 바로 그 죽음의 향취였다. 당장이라도 그릇을 집어던지고 호통치고 싶은 분노가 울컥 치밀었으나 임금은 옷자락 속에서 허벅지를 꼬집으며 차가운 이성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섣불리 감정을 드러냈다가는 저 교활한 늙은이의 덫에 걸려들 것이 뻔했다. 임금은 탕약을 입에 대는 순간 격하게 사례가 들린 척 기침을 터뜨렸다. 콜록거리는 소리와 함께 넓은 용포 소매가 자연스럽게 얼굴을 가렸다. 그 찰나의 틈을 타 검은 탕약은 입술을 스치고 품속의 명주 수건으로 빠르게 쏟아졌다. 참으로 맛이 깊고 쓰구나. 내관은 이 귀한 약을 올린 날짜와 시각을 장부에 빠짐없이 기록하라. 빈 그릇을 확인한 대신에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임금이 제 손으로 독을 삼켰다고 확신하며 이제 권력의 추가 완전히 자신에게 기울었음을 의심치 않았다. 더욱 대담해진 발걸음으로 의기양양하게 물러가는 대신에 뒷모습을 노려보는 임금의 눈에는 붉은 핏발이 섰다. 임금의 품속에서 축축하게 독이 젖어든 수건을 쥔 손은 치욕과 사례로 하얗게 질려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어둠이 산허리를 휘감고 내려앉자 단우가 예견했던 불길한 기운이 현실이 되어 산문의 빗장을 두드렸다. 산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뚝 끊긴 정막 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투박한 주먹질은 마치 절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신호처럼 위협적이었다. 주지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풀고 문을 열자 삿갓을 깊게 눌러 쓴 사내가 어둠 속에서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시주꾼 차림을 했으나 그의 품에서는 향냄새 대신 비릿한 피냄새와 쇠냄새가 훅 끼쳐왔다. 거하는 쌀자루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던지며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주지와 그 뒤편의 그림자처럼 서 있는 단우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삿갓 아래 번들거리는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늑대의 그것처럼 흉흉했다. 절은 분수를 알아라. 아이는 말이 많지 말라.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마지막 자비임을 명심해라. 낮게 깔린 목소리는 마치 독사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듯 소름 끼치게 차가웠다. 묵직한 살기를 남긴 채 하수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주지 스님은 다리가 풀린 듯 마루 끝에 주저앉았다. 공포에 질린 주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입술마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이럴 수가. 단우야, 당장 관아로 달려가자. 관아에 고하여 포졸들을 불러 우리를 지켜달라고 해야 한다. 주지가 허둥지둥 신발을 꿰어 신으려 하자 단우가 재빨리 다가와 주지의 옷소매를 단단히 붙잡았다. 두려움에 눈물까지 글썽이는 주지와 달리 단우의 눈빛은 공포에 잠식당하지 않고 오히려 횃불처럼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스님, 멈추십시오. 지금 관아로 가는 것은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격입니다. 저들은 이미 관아의 수령부터 말단 포졸까지 돈으로 매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고하는 즉시 저들은 우리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고 당장 칼을 뽑아 들고 쳐들어올 것입니다. 단우에 침착하고 서늘한 일갈의 주지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던 상좌승이 썩어빠진 권력의 먹이사슬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우는 지체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붓끝이 거친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만이 숨가쁘게 방 안을 채웠다. 우리가 믿을 곳은 썩은 관아가 아닙니다. 임금님의 곁을 지키는 근위대장에게 이 서신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고 전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단우가 건넨 서신에는 어린 승려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결연한 의지와 곧 닥쳐올 피바람을 막으려는 간절함이 검은 먹물처럼 깊게 배어 있었다. 주지는 그제야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눈앞에 작은 아이가 절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사 뒤편, 단우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흙이 묻은 무와 배추 더미 사이를 파헤쳤다. 기름 먹인 종이에 겹겹이 싼 서신을 광줄이 가장 깊숙한 곳에 찔러 넣는 그의 눈빛은 절박했다. 단우는 어린 동자승의 어깨를 부여잡고 그 어느 때보다 간곡하고 엄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내 등지개에 짊어진 것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절 식구 모두의 목숨이다. 누가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말고 짐승이 쫓아오듯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 동자승은 겁에 질려 파랗게 굳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산을 내려가는 비탈길은 살얼음판과도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산 초입 길목에는 이미 대신이 풀어놓은 사냥개들이 흉흉한 눈빛을 번뜩이며 진을 치고 있었다. 삿갓을 둘러쓴 감시원들은 오가는 백성들의 보찜을 닥치는 대로 풀어헤치며 이 잡듯이 뒤지고 있었다. 동자승의 발걸음이 멈칫하는 순간 매서운 눈초리가 아이의 등지개에 꽂혔다. 거기 멈춰라. 조망만 한 놈이 새벽부터 어딜 그리 급히 가느냐. 등 뒤에 맨 그 망태기 냄새가 고약하구나. 당장 내려서 보여라. 병졸이 코를 막으며 창끝으로 동자승의 망태기를 거칠게 젖혔다. 그 순간 망태기 안에서 시큼한 악취와 함께 누런 고름과 핏물이 엉겨 붙은 헝겊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병졸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에이, 재수없어. 이게 다 뭐냐? 동자승은 겁에 질린 척하면서도 또렷하게 대답했다. 아랫마을에 역병이 도는 것 같아 스승님께서 태워버리라고 하신 환자들의 고름 닦은 천입니다요. 만지시면 오물지도 모릅니다. 역병, 에이 땡, 재수 옴 붙겠네.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얼른 치워. 동자승은 허겁지겁 광주리를 챙겨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이 폐부를 찔렀지만 단우의 형형한 눈빛을 떠올리며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궁궐의 거대한 문 앞에 다다른 동자승은 지키고 서 있던 그녀에게 쓰러지듯 안기며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꼬깃꼬깃한 서신을 내밀었다. 소란을 듣고 달려나온 근위대장이 흙투성이가 된 서신을 받아들고 급히 펼쳤다. 먹물이 번진 종이에는 단우가 피를 토하듯 눌러쓴 글귀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것은 서신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대장의 굳건한 눈매가 거세게 흔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고변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지키려는 충심의 절규였다. 대장은 서신의 마지막 줄을 읽으며 마치 눈앞에 단우가 서 있는 듯 비장한 목소리로 내용을 읊조렸다. 물증은 봉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와서 가져가 주십시오. 종이를 쥔 대장의 손에 핏줄이 솟았다. 그는 즉시 허리춤에 검을 고쳐 잡으며 우렁찬 목소리로 병사들을 호령했다. 전군, 출정 준비를 하라. 쥐새끼들이 증자를 없애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지금 당장 산사로 향한다. 새벽의 정적을 깨고 수십 마리의 군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사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말발굽이 땅을 박차는 진동이 대지를 울리며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격돌을 예고하고 있었다. 궁궐의 깊은 내관을 가로지르는 근위대장의 발걸음에는 평소와 다른 묵직한 긴장이 서려 있었다. 그의 품에 들린 오동나무 상자는 천냥의 황금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겹겹이 둘러싸인 궁의 검문소마다 호기심 어린 내관들의 시선이 끈적하게 달라붙었으나 대장은 그 모든 눈길을 베어낼 듯 차갑게 외면했다. 단우가 신신당부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바깥 관리 손을 거치지 마십시오. 곧장 검독하는 이에게 드리십시오. 궁 안의 쥐 새끼들은 냄새를 맡는 순간 증좌를 바꿔치기 할 것입니다. 대장은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을 새도 없이 임금의 침전으로 직행했다. 사방이 비단으로 둘러싸인 화려한 방이었으나 그 공기는 무덤 속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임금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채 홀로 촛불 하나에 의지하여 앉아 있었다. 임금의 앞에는 낡고 해진 관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그는 권세를 휘두르는 대신들의 모함에 밀려 십수년간 궁석구석진 약방에서 약재 찌꺼기나 치우며 억눌려 지내던 독이었다. 고개를 들라. 네가 10년 전 탕약의 색깔만 보고도 독을 가려냈다던 그 독이가 맞느냐. 독에는 감히 용안을 바로 보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억울한 누명으로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 채 썩어가던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 자신의 결백과 능력을 증명하리라는 한 맺힌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전하, 소신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사옵니다. 부르심을 받잡고 그림자처럼 숨죽여 기다렸나이다. 근위대장이 조심스럽게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다. 붉은 인주가 선명한 종이 덮개를 걷어내자 말라붙은 찬물이 흉물스럽게 엉겨붙은 찻잔이 모습을 드러냈다. 방 안의 역한 살구 냄새와 비릿한 쇠냄새가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 나왔다. 도계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변했다. 그는 품에서 가느다란 은침과 특수하게 조제한 약물을 꺼냈다. 떨리는 손길이었으나 찻잔을 다루는 솜씨만큼은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정교했다. 이 냄새, 놈들이 기어이 선을 넘었군요. 이것은 사람의 피를 말려 죽이는 흉악한 물건입니다. 도계가 찻잔 바닥에 눌어붙은 검은 찌꺼기를 은침 끝으로 긁어내어 약물에 담갔다. 그 순간 투명하던 약물이 부글거리는 거품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변했다. 마치 먹물을 쏟아부은 듯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은침을 보며 도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다. 그것은 임금에 대한 충심이자 자신의 의술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한 환희와 비통함의 눈물이었다. 전하, 이것은 비소와 수은을 교묘히 섞어 만든 맹독이옵니다. 하루만 더 늦었더라도 전하의 오장육부는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이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른 자를 반드시 능지처 참아셔야 합니다. 도계는 바닥에 이마를 짓깨주며 통곡했다. 억눌려왔던 세월의 서름과 임금을 향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처절한 절규를 듣는 임금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찻잔이라는 명백한 물증,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낸 단우의 충정, 이제는 잊혀졌던 늙은 신하의 눈물까지 모든 진실이 임금의 눈앞에서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내 몸을 갉아먹던 것이 바로 이놈이었구나. 내 눈물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 임금의 눈동자에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았다. 그것은 병약한 왕의 눈빛이 아니라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눈빛이었다. 궁궐 깊은 곳, 네 겹의 자물쇠가 풀리고 감춰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부터 편전의 문은 굳게 닫히고 궁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왕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피를 토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내의원들이 탕약을 들고 쉴 새 없이 드나들었으나 밖으로 나오는 그들의 표정은 죽은 사람을 본 듯 흑빛이었다. 모든 것이 치밀한 거짓이었으나 그 연기는 너무나 완벽하여 궁궐 전체가 초상집 같은 비통함에 잠겨들었다. 침전 깊숙한 곳, 임금은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단우가 남긴 말을 되새김질했다. 여우를 잡으려면 굴입구를 막아야 합니다. 간악한 자가 조급해질 것입니다. 그때가 놈이 스스로 목을 내놓는 순간입니다. 임금의 위독설은 권력의 굶주린 대신에 심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늙은 여우는 임금이 숨을 거두기 전에 옥새를 장악해야 한다는 조바심의 이성을 잃었다. 그는 야심한 시각 자신의 사병들이 겹겹이 에워싼 밀실로 파벌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다. 탁자 위에는 임금의 판단력을 문제 삼아 섭정을 요구하는 상소문이 뱀의 혀처럼 길게 펼쳐져 있었다. 오늘 밤 안으로 섭정 상소문에 모두 서명하라. 임금의 목숨이 오늘 내일하니 날이 밝으면 천하는 우리의 것이다. 주저하는 자는 이 자리에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다. 대신의 눈은 탐욕과 살기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참석한 관리들은 서슬퍼런 위협에 눌려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다. 두루마리 위로 붉은 인주가 하나둘 찍힐 때마다 그것은 반역의 맹세이자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확실한 증좌가 되어 쌓여갔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공모의 현장, 그 숨 막히는 공기를 가르고 젊은 관리 하나가 분연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손에 쥔 붓을 꺾어 던지며 대신의 면전에 대고 피를 토하듯 호통쳤다. 이것은 명백한 역모다. 전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감히 섭정을 논하고 권력을 도적질하려 하다니 내 놈들의 목이 두렵지 않으냐. 대신의 미간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의 턱짓 하나에 곁을 지키던 건장한 사내들이 굶주린 개떼처럼 달려들었다. 저 미친놈을 당장 지하 감옥에 쳐넣어라.
내일 아침 새 세상이 열리면 가장 먼저 저놈의 혀를 뽑고 목을 벨 것이다.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가는 관리의 처절한 신음과 승리를 확신한 대신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뒤섞여 밤에 정막을 잔인하게 찢어 발겼다. 대신은 자신의 손으로 파멸의 덫을 완성했음을 꿈에도 모른 채 피 묻은 상소문을 보물처럼 움켜쥐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붉은 해가 솟아올랐지만 죄지은 자들의 목덜미에는 서늘한 작두날 같은 바람이 스쳤다. 백관이 도열한 뜰 위로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고 곧이어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편전의 문이 활짝 열렸다. 병석에 누워 오늘 내일 한다던 소문과 달리 임금은 호랑이처럼 강건한 걸음으로 걸어 나와 용상에 좌정했다. 그의 안색은 옥처럼 맑았고 눈빛은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사자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본 대신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다. 화려한 관복 속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짐이 죽기를 바라고 상소문까지 쓴 놈들이 내 눈빛이 두려워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구나. 임금의 서리빨 같은 호령에 결박된 증인들이 줄줄이 끌려 나왔다. 권력에 짓눌려 평생을 숨죽여 살았던 늙은 도기와 약방 관리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도계는 떨리는 손으로 검게 변한 은침과 찻잔에 눌어붙은 독찌꺼기를 들어보이며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다. 이것은 사람이 마시면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극독이옵니다. 저 흉악한 자가 전하의 찻잔에 이 독을 탔습니다. 장부에도 그날 그 시각 독초가 반출된 기록이 명백하옵니다. 소인이 목숨을 걸고 증언하옵니다. 명백한 증거와 증언이 쏟아지자 대신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그러나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더욱 사납게 발악했다. 입가에 비릿한 거품을 물고 핏발선 눈으로 증인들을 노려보며 고함을 질렀다. 이따위 천한 늙은이들의 헛소리를 믿으십니까? 이것은 모두 소신을 음해하려는 간신들의 비열한 모략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충신의 붉은 마음을 보지 못하시나이까? 대신의 뻔뻔한 발뺌에 임금은 가소롭다는 듯 싸늘한 조소를 흘렸다. 임금은 천천히 손을 들어 어전 쪽에 드리워진 붉은 장막을 가리켰다. 내 놈의 혀가 참으로 길고도 간사하구나. 그렇다면 이 마지막 증인의 눈도 피해 갈 수 있겠느냐? 진실을 말하라. 장막이 거치고 자그마한 체구의 승려복을 입은 단우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고요한 눈빛은 태풍의 눈처럼 평온했으나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바위 같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쫓아냈던 쥐새끼 같은 아이가 살아 돌아와 임금의 곁에 서자 대신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굳어버렸다. 임금은 단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죄인들을 질타했다. 바로 이 아이가 찻잔을 남기고 장부를 적게 했다. 아이의 헛소리냐 아니면 천재냐. 내 놈이 독을 탄 그 시각 이 아이의 맑은 눈이 너의 추악한 죄를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다. 단우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대신을 직시했다. 그 시선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겹겹이 쌓아 올린 대신의 거짓된 성벽을 단숨에 꿰뚫었다. 단우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그 울림은 천둥보다 거대하고 명료했다. 소년 승려는 대신이 올린 탕약의 성분과 찻잔에 눌어붙은 독이 어떻게 임금의 피를 서서히 말려 죽이려 했는지 그 끔찍한 인과관계를 차분히 짚어나갔다.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듯 명징한 해설에 대신이 빠져나갈 틈은 바늘구멍만큼도 남지 않았다. 임금은 싸늘한 눈빛으로 어젯밤 압수한 반역의 연판장을 죄인들의 면전에 내던졌다. 종이 위에는 영모의 가담한 자들의 이름이 붉은 핏자국처럼 선명했다. 이 종이의 이름을 적은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 이래도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저들의 입으로 직접 듣겠다. 이름이 호명된 관리들이 사색이 되어 튀어나왔다. 그들은 살기 위해 서로를 밀치며 엎드려 울부짖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신의 발 아래서 꼬리를 흔들던 자들이 이제는 독사처럼 변해 주인의 목을 물어뜯으며 배신을 자처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모두 저 늙은이가 시킨 짓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라 협박하여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처절한 자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늙은 도계가 떨리는 손으로 봉인된 찻잔의 독찌꺼기와 대신이 바친 약물을 한 그릇에 섞었다.
순간 코를 찌르는 썩은 살구 냄새가 진동하며 검붉은 연기가 뱀의 혀처럼 피어올랐다. 두 독이 만나 격렬하게 끓어오르는 모습은 대신에 시커먼 속내와 똑 닮아 있었다. 움직일 수 없는 물증과 증언이 완성되자 조정의 백관들은 경멸 어린 눈빛을 보내며 옷자락을 걷어잡고 일제히 대신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넓은 편전 한가운데 철저히 고립된 대신은 벼락 맞은 고목처럼 멍하니 주저앉았다. 임금은 용상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대신의 턱을 지식일 듯 들어올리며 서리빨 같은 선고를 내렸다. 짐은 여기 서 있다.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증명한다. 내 놈이 욕심으로 짠 내 겹의 그물에 내 스스로 걸려들었구나. 서슬퍼런 추상 같은 어명이 떨어지자마자 금군들이 들이닥쳐 대신의 화려한 관복을 거칠게 벗겨내었다. 권세의 상징이던 붉은 비단옷이 바닥에 나뒹굴고 죄인의 몸은 거친 포승줄의 짐승처럼 묶였다.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백성의 고열을 빨던 탐욕스러운 육신이 흙바닥에 처박히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끌려가는 대신의 입에서는 체면도 잊은 짐승 같은 단말마가 터져나왔다. 전하, 제발 목숨만은 이 늙은이의 마지막을 굽어 살피소서. 억울하옵니다. 대신은 피가 맺히도록 바닥을 긁으며 발악했으나 임금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역적들이 끌려나간 자리는 마치 썩은 이가 빠진 듯 시원하면서도 비릿한 여운을 남겼다. 임금은 즉시 지하 감옥의 문을 활짝 열라 명하였다. 어두운 옥에서 부축을 받으며 걸어나온 젊은 관리는 피딱지가 엉겨붙은 낡은 속적삼 차림이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으나 햇살 아래 드러난 그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꼿꼿하고 맑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진 고문을 당해 성한 곳 하나 없는 처참한 몰골에 지켜보던 신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임금은 옥좌에서 직접 내려와 젊은 관리의 흑투성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대의 붉은 충심이 아니었다면 짐은 영영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오. 그대가 흘린 피가 조정의 더러움을 씻어내었소. 짐이 너무 늦게 알아주어 미안하오. 전하, 소신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였을 뿐이옵니다. 다시 강건하신 용안을 뵙게 되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관리는 참았던 서름과 안도가 한꺼번에 북받치는 듯 굵은 눈물을 바닥으로 뚝뚝 흘렸다. 임금은 고개를 돌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점이 된 작은 아이 단우를 바라보았다. 흙바닥에 무릎 꿇은 소년 승려의 작은 어깨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임금은 만조백관이 모두 듣도록 엄숙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공포했다. 모두 보아라. 거창한 권력도 수많은 재물도 아니다. 한마디 참말과 한 밝은 머리는 끝내 천하의 공정을 되돌려 놓는다. 임금의 말씀이 궐 안에 묵직하게 울려 퍼지자 탁했던 공기가 거치고 맑은 바람이 불어와 뜰에 선 이들의 옷자락을 스쳤다. 땅에 떨어진 왕권이 다시 굳건히 서고 정의가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다. 피비린내가 씻겨나간 궁궐들에 비로소 따스한 햇살이 비단처럼 내려앉았다. 임금은 무거운 옥새를 들어 질긴 닭종이 위에 붉은 인장을 힘주어 눌렀다. 종이의 결을 따라 핏물처럼 베어든 그 붉은 자국은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산사의 평화를 깨트리지 못하게 하는 서슬퍼런 약속이자 호사의 언명이었다. 임금은 붓을 내려놓으며 뜰 아래 납작 엎드린 단우를 그윽한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내 공이 하늘을 찌르니 내 너를 궁으로 불러 비단옷을 입히고 높은 벼슬을 내리고 싶구나. 내 영민함이라면 훗날 조정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우는 단호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거친 흙바닥에 이마를 조아렸다. 소년의 맑은 눈동자는 화려한 궐 안의 부귀영화가 아닌 병들어 신음하는 백성들에 빠진 상처를 향하고 있었다. 전하, 소승은 권력의 차가운 칼날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투박한 약탕기가 더 좋사옵니다. 가난하여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돌볼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린 승려의 깊고도 넓은 뜻에 감복한 임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임금은 즉시 도성 한복판에 가난한 병자들을 위한 구휼 약방을 세우고 단호를 당대 최고의 명예 밑으로 보내 의수를 익히게 하였다. 궐문을 나서 새로운 길을 떠나는 단우의 등 뒤로 임금은 뼈에 사무칠 마지막 가르침을 내렸다. 명심하거라. 훗날 의원이 되어 권세 있는 이를 만나거든 길게 다투지 말고
짧게 핵심만 찔러라. 네가 촌철살인의 말로 짐의 목숨을 구했던 것처럼 말이다.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단우의 손끝은 약재를 다듬느라 굳은 살이 박였으나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고름이 차 썩어 들어가던 환자의 살이 새살로 돋아나고 끊어질 듯하던 숨결이 다시 이어졌다. 권력의 정점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그의 이야기는 고통받는 민초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전설로 남았다.